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프린트 2-10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윤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34쪽에 해당됩니다. 어, 여러분이 그 계약을 하고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 이제 2학기 수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자연과 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 그림 하나를 그려줬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제가 여기 잠깐 그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이게 인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자연 또는 뭐 우주, 지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요 가장 작은 1부터 5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 즉 1번 인간중심주의부터 5번 생태중심주의까지 크게 5가지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이거를 하기에 앞서 제목이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동서양의 관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동양과 서양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구분해 놨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주 쉬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필기를 잘 해두십시오. 자, 자연을 바라보는 데는 2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동양, 또 하나는 서양이 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자, 동양과 서양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아주 단순화시킨 그림입니다. 분명히 두 그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면 이제 자연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나 이 서양은 이 서양의 관점이나 동양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문화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각각의 차이점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뭐 적어 보세요. 먼저, 동양은, 그쵸. 이게 자연이라고 하면, 계속 동양에서는 자연이 꼴, 뭐 우주라고 해도 돼요. 그 안에 누가 있다? 인간이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의 사고방식은 자연 안에 인간이 속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속여도, 두 존재는 속이지 못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하늘.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천벌을 받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자연 안에 인간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영향을 인간이 받고 당연히 인간도 자연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동양과 좀 다르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면 이게 자연이에요.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다?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분리. 자, 동양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봤는데 서양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인간과 자연을 구분했다, 분리했다. 그러면 선생님도 인간, 여러분도 인간. 자, 그러면 인간과 자연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건 본인이잖아요. 즉,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인간이란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자연은 그 다음이 된 거예요. 이러한 관점의 시초가 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 중심.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구나. 인간 중심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 동양과 서양의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출발점부터 굉장히 달랐다. 이 큰 차이가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 서양의 첫 출발점인 인간 중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 건 특히 칸트 같은 사람이 이제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 즉 인간 빼고 나머지 다예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 그러니까 여기서 수단, 즉 자연을 무엇으로 바라본 겁니까? 수단으로 바라본 거예요. 즉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 식물들, 이것들 모두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지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돼. 그런데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했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 즉, 인간에게 이롭게 했다. 그랬을 때는 도움이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돼 라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도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도구로 봤다, 도구적 자연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도 줬고요. 또한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인간 중심주의, 여러분, 이 긍정적인 측면과 이 부정적인 측면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인간 중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이렇게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과학이겠죠. 그러면서 기술을 발전시켰어. 그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즉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 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그쵸? 누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했다. 또 착취, 그쵸? 빼앗는 거죠.를 정당화했다. 즉, 자연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환경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발생됐다라고 봅니다. 서양의 많은 사람들도 이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가장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앞전에 그림에서 선생님이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전체를 여기는 생태주의까지 확대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즉 이게 1번이고 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예요. 여러분들 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가 인간만을 아주 그냥 최고로 인간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야, 그래도 자연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전히 뒷말이 인간중심주의예요. 이거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도 여전히 인간이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가 나오게 되냐면 이거는 현재 우리 인간들만 살 게 아니잖아요. 즉 미래 세대 또 살려면 자연을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지금 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보호해서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수 있게 왜? 우리 후손의 인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자연을 보호하는 게 후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자연을 존중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존중해.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여전히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연을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 책 136쪽에는요,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논증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영리함의 논증, 세대 간 분배 정의의 논증.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영리함의 논증은 인간은 이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당장 소비해버리지 않고 후대까지 나중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을 그래도 진짜 완전히 훼손하진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리함의 논증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세대 간 분배의 정의 논증은 아까 얘기했죠. 현재 우리만 지구에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생각해서 그들의 생존 근거를 그래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막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책 136쪽에 두 가지 논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양의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우리 배웠던 그쵸 의무론의 핵심이었던 칸트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이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베이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 분석하여 얻은 지식을 통해 생겨난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 그 자연을 얼마나 분석하고 관찰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힘이 생겨난다. 따라서 자연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간이 힘을 계속 더 크게 가지려면 그만큼 자연을 보다 많이 관찰하고 보다 많이 분석하고 이건 좋게 말하면 분석 관찰이지만 나쁘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을 계속 훼손할 수 있겠죠. 근데 베이컨은 그렇게 본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계속 탐색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이 훼손된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럼으로써 인간의 힘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무분별하게 계속 개발하는 그래서 실제 서양에서는 베이컨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연을 계속 개발하는 걸 한동안 다 찬성하고 그게 최고라고 여겼었죠. 베이컨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데카르트. 이분법적 세계가 나오네요. 이분법. 세계를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인간 세상, 자연 세상.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인간 세상이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체와 누가 주체겠어요? 인간이 인식의 대상, 사람이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으로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물질로 활용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본 반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안 됐다. 즉, 데카르트는 인간은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어서 존엄하고 도덕적인데 자연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역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칸트, 우리가 배웠던 것과 계속 연결되는데, 자, 이성적인 존재, 인간이죠. 자율적인 행동, 도덕적인 주체, 이건 누구만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반면, 자연의 도덕적 지위는 부정해서 인간만이 도덕을 실천할 수 있고 자연에는 도덕이라는 게 없다.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했을 거예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 함부로 대하던 습관이 그러한 습관이 결국 나중에 인간도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소중히 여기면 인간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요청되는 간접적 의무자. 즉,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건 직접적 의무예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건 그보다 좀 아랫단계에 있는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함부로 하는 게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 인간이. 즉,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직접적 의무만이 있는데 왜? 도덕적 존재, 동등한 도덕적 존재 사이에서는 직접적 의무가 있지만 인간이 자연을 대할 때는 간접적 의무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자료 플러스 보면 이 칸트가 쓴 윤리 형이상학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되게 이제 어려운데 그 해설,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잘 이해하면 돼요. 특히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마지막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 의무이다. 읽어볼게요.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상에서만 직접적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주체,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그 주체의 의지에 대한 도덕적 강요인이 그러니까 도덕이란 게 있어야지 직접적 의무가 생긴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 인간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무 지우는 주체는 하나의 인격이어야 하고 인격 있죠. 둘째,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경험.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격의 의지의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해야만 한다. 실천해야만 한다. 의무로서. 이러한 일은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도덕적 교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만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동물 중심주의 두 번째. 자, 동물 중심주의는 우리가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여전히 소중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예, 동물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 자,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동물 중심주의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보면 요 한계, 즉 인간 중심주의부터 다섯 번째 생태 중심주의까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생태 중심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한계까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좀씩 복잡해질 거예요. 먼저 동물 중심주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이제 이러한 동물 중심 사고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동물 실험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대하던 무분별하게 실험하던 이러한 어떤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에 어떤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물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이 이익이 충돌할 때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그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집도 떠내려가고 둑도 무너지고 뭐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예 많은 소들도 집에서 키우던 소들도 떠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쌤이 이제 그러한 상상하기 싫은 예를 자꾸 드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비가 많이 와서 어? 좋아하는 친구와 소가 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물에서 떠내려가고 있다 상상을 해봐요. 그럼 누구 먼저 구하겠어요? 당연히 인간을 먼저 구하겠죠.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즉 이렇게 현실에서 인간과 어떤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인간 먼저 생각한다. 동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실에서 그럼 동물 중심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해결점을 못 주는 거예요. 또한 동물 위에 여전히 식물이나 생태계 전체는 고려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계점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동물 중심주의의 한계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여전히 인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 중심주의와 뭐 비슷하죠. 두 번째, 동물까지 어떤 도덕적 고리가 확대됐지만 동물 이외에 뭐 식물이나 곤충이나 생물 그런 것들은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상가 두 사람이 나오네요. 싱어와 레건. 여러분 특히 이 싱어, 레건 두 사람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동물중심주의 싱어와 레건 두 사람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둘이 차이가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싱어는 싱어는 공리주의자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도덕적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 소유. 여러분 이 쾌고가 뭐예요? 예,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 뭐 고양이, 당연히 밥을 주면 기뻐하겠죠. 밥 안 주면 고통스러워하겠죠. 즉 동물들도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뭐예요.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싱어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겁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익을 똑같이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즉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근거예요.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 일종의 종차별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종차별주의라 하면 인간 생물학에서 나오죠. 인간의 종, 뭐 동물의 종 이렇듯이 인간의 종은 위대하고 동물의 종은 좀 저급하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그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했다. 반면에 레거는 공리주의자, 의무론자 여기 차이가 나죠. 내적 가치를 갖는 대상이다. 내적 가치를 갖고 있다. 동물도.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분법적 사고에서 인간은 자연을 수단으로 여겼는데 아니야. 동물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래서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그러니까 도덕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다. 그러니까 동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살기를 좋아하겠죠. 죽기보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로서 어떤 내재적 가치를 이런 것들을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알고 실천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동물도 도덕적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실험, 매매, 사고 파는 거, 사냥, 식용 먹는 거, 애완 등이 비윤리적인 이유는
삶의 주체인 동물이 지닌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레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동물도 소중하다, 동물도 도덕적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어떤 관점이 조금 틀려요. 내세우는 주장하는 것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이게 싱어 내용인지 이게 레거인지 이제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좀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자료 플러스에 나오죠.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들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 이익평등 고려 원칙 얘기하죠. 그 존재 고통을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존재들이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 그러니까 행복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러한 것이 다른 어떤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한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니까 동물까지 그러한 어떤 이런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예, 싱어입니다. 자, 레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 지금 핵심 단어 선생님이 체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레건과 싱어를 구분하는 하나의 여러분들 키워드 방법이에요.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이익 나오네? 이익평등 고려 원칙 아닐까? 이런 거 실수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싱어와 레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그래서 레건은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동자이지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또 희망과 목적, 이런 게 이제 내재적 목적이겠죠. 삶의 목적,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양과 서양의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차이. 그래서 동양은 자연 안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고요. 서양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인간이 자연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인간중심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의 특징, 그다음에 그의 한계점 잘 알아두시고요. 그걸 주장했던 칸트, 베이컨, 데카르트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동물중심주의, 싱어와 레건 이 두 사람이 주장 어떤 게 있는지 잘 알아두시고 특히 싱어와 레건 이 두 주장을 구분할 수 있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수능 관련 문제풀이를 할 텐데 싱어와 레건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듣고 가능하면 이제 관련 문제도 풀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이제 카톡 오픈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내용 전에 여태까지 배웠던 생활고일 내용 중에 해도 좋아요. 질문은 그 오픈 채팅방을 클릭해서 거기에 질문을 남겨놓으면 제가 성실히 답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감염병 위험 코로나19 현 사태에서 개인의 건강 하루하루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